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어제 사상 처음으로 4,600선에서 마감하며 7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1% 가까이 올라가면서 4,66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현재 0.23% 올라가면서 95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만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기관 2,400억 원, 2,6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팔자 포지션 취했는데 오늘도 팔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1,900억 원 넘게 순매도합니다. 개인도 1,0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 개인만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개인 지금 984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보입니다. 외국인 770억 원 넘게, 기관은 170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어제 반도체 투톱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어제와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0.22%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3만 9,100원이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0.67% 약세 보입니다. 현재 거래가 74만 4천원입니다. 2차 전지주는 어제 저가 매수 구간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몰렸죠. 오늘도 LG에너지솔루션 흐름 좋습니다. 2.9%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96% 올라가고 있고요. 반대로 삼성전자 우선주 0.3% 가까이 빠집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오늘은 자동차, 방산, 조선이 강합니다. 현대차 7.77%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39만 5,500원입니다. HD현대중공업 3.64% 올라가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3.38% 강세 보입니다. SK스퀘어는 보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뉴욕 증시에서 메타의 대규모 원전 계약 소식에 어제는 원전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은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어제 바이오 종목들 간의 차별화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알테오제는 어제 7% 가까운 급락세를 연출했는데요. 현재는 0.42%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거래가 47만 7,500원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어제 2차 전지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형제들은 6%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현재도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에코프로 비앱은 1.19%, 에코프로는 1.17% 올라갑니다. ABL바이오는 1.24% 하락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7% 가까이 상승합니다. 코스닥 6위부터 10위까지도 보시죠. HLB 현재 보합입니다. 삼천당제약은 어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5% 가까이 올라가면서 현재 거래가 27만 1,500원입니다. 코오롱티슈진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는 2.82% 내려갑니다. 페트론도 1.18%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자동차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건데요. 특히 현대차그룹의 무인택시가 연말부터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에 현대차 지금 7.9%, 8%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17.26% 강세 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지능형 로봇 관련주도 강세 보입니다. 간밤 구글과 월마트가 인공지능 동맹을 맺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에서 월마트의 제품을 대화창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건데요. 또한 애플도 구글과 AI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러셀 2.75% 강세 보이고 있고요. 모비스 20% 넘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달러원 환율은 8거래일 연속 오르며 다시 1,470원에 가까워졌습니다. 간밤 트럼프 행정부의 파월 연준 의장 수사 소식이 전해졌죠. 연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달러와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환율은 1,468원 50전에 개장했습니다. 오전 9시 31분 기준으로는 1,472원 4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4,67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 0.08% 강보합입니다. 95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너무 강해서 이게 이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빨간불을 켤지 이제는 정말 주목됩니다. 오늘도 일단 네. 초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너무 강해도 걱정이네요. 네, 너무 강해요. 네, 정말 강하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4,670선까지 올라서면서 1월 들어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만약에 종가로 마무리 빨간불로 마무리 지으면 8거래일 연속이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반되게 조금 엇갈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중심의 강세장이 이어지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의 또는 시장 외 참여자들의 관심도가 커지고요. 최근에는 은행 자금이 이제 증권 쪽으로 유입되는 그 규모와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앞으로 5,000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다소 포모 현상이 좀 강한 형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모 현상이 강하다라는 거는 나도 네. 지금 이 불장에 쉽게 얘기해서 같이 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네, 소외 현상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증시대기 자금이 이렇게 많아진 걸 보면은 나도 언제든 주식에 빨리 들어가야겠다라는 사람들의 마음,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네, 지금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은 90조가 넘은 지 오래고요. 최근 은행에서 증권으로 넘어간 요구불 예금이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신용잔고 역시도 종목별로는 특히나 삼성전자 중심으로 신용잔고가 거의 최대치에 육박을 하면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투자자들의 지금 빠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코스피 중심으로 특히나 대형주 중심으로 집중 매수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오르는데 환율도 지금 같이 뜁니다. 예. 환율이 연초 들어서 고개를 들더니 오늘은 1,470원 선까지 지금 재진입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이게 지금? 네, 일단 일시적으로 지난 12월 24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당국의 개입으로 급격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1,47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일시적인 충격이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좀 강제적인 하락이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시장에 보통은 코스피 지수라든지 증시와 환율은 역관계를 가지고 간다라고 보통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환율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계속 연달아 동반 상승하는 지금 보니까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까지 하게 되면 거의 10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환율도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있고 이런 추세면 코스피가 지금 1월 안에 이달 안에 5,000피 달성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 지금 뭐 기대감도 커지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5,000피 달성 이후에는 그럼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냐? 이것도 궁금해요. 일단 5,000피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점령하고 나면 뭔가 투자 심리도 한번 바뀌게 되고 수급의 흐름도 바뀌게 될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수급의 흐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월장 들어서 외국인들은 최근 4, 5거래일간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기관들은 기존에 이제 매도해서 매수로 좀 전환하면서 수급이 살짝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으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서 기관의 유입과 함께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수급이 일정 방향으로 한쪽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수급이 엇갈리면서 지금은 매도 포지션보다 매수에 대한 투심이 훨씬 더 강한 장세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코스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5,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빠르게 가능한 이유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 전망치에 대한
상향과 함께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코스피 시총 비중으로 봤을 때 두 종목이 38%를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두 종목의 상승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훨씬 더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수는 지금 말씀드린 8거래일 연속 올랐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폭은 살짝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14만 원 살짝 돌파를 하고 나서 네. 일단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살짝 상승세는 좀 덜하다. 둔화됐다. 예,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 근데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강하다. 여전히 오른다. 여기서는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게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한 20여 1위부터 20위 종목까지의 종목들이요.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그러면 있어요. 그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순환매처럼 네. 이제 일어난다는 건가요? 예, 지금 1월 들어서 나타난 현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는 날에도 코스피 지수는 오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쉬어갔지만 일부 상승폭이 좀 둔화됐지만 코스피 지수는 마찬가지로 1% 넘게 상승을 했다. 여기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의 순환매가 지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아까 포모 현상 말씀하셨으니까 요즘에 나타나는 이제 추세가 나왔까? 나는 지금까지 안 들어가고 뭐 했나? 지금이라 들어갈까? 이제 이런 심리가 이제 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자칫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투자자들이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는 게 맞겠냐?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과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의 입장 차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려운 질문이죠. 네, 시장은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입장차가 상당히 큽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입장차도 크고요. 지금 시장에서 벗어나 있으신 분들이 신규를 진입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이 시점이 맞느냐, 굳이 지금 최고가를 가고 있는데 이 시점이 맞느냐라는 고민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1차적으로 지난 11월, 12월에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심이 강했고요. 지금 12월에서 1월 넘어가는 구간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1월 들어서는 자동차 업종, 현대차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엔 방산이라든지 조선주까지 다시금 신고가를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할 게 많다라는 좀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살 종목이 계속 순환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진입하지 못한다 또는 난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에 대한 소외감이 점점 더 커지는 시장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코스닥은 예. 코스피에 비해서 격차가 지금 조금씩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좁혀지지가 않네요. 이게 보통 네. 대형주가 한번 하고 나면 순환매 차원에서도 중소형주로도 이제 보통은 온기가 퍼져 그랬죠. 나가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뭐 네.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코스닥을 이루는 주 섹터들인데 두 섹터 다 모두 사실 시들시들 하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는 시장의 걱정이 사실은 코스피 집중 현상이거든요. 네. 시장이 조금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종목의 그리고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순환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가야 되는데 코스닥의 소외 현상이 너무 강하고요. 최근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평균 거래 대금이 한 25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최저 9조까지 떨어지면서 코스닥은 거래 자체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말씀하신 대로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업종이 상대적으로 다른 코스피 업종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뒤처지면서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 내 2차 전지 종목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약바이오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약바이오가 쉴 때는 코스닥이 동반해서 떨어지는 어찌 보면은 조금 코스닥은 지금 빠르게 지수를 올리기에는 구성 자체가 조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섹터로 가보죠. 네. 반도체는 대형주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특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 네. 이제 이거는 피크아웃이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의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기간 조정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이 다소 매도세가 좀 이어졌다라는 점에서는 네. 일부 차익 실현이 있을 수 있겠고 거기에다가 뭐 아무래도 지금 고환율에 대한 부분으로 외국인들은 지금 차익 실현의 환차익까지 볼 수 있는 좋은 좀 기회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조정이 어떤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간 조정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 기간 조정 이후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5,000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두 종목은 일단은 다소 쉬어가는 국면이 기간이 생길 수 있다.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쪽에서의 업종의 순환매가 좀 네. 상당히 강하고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14만 원 아래로 내려온 상태고 오늘 하이닉스는 소폭이지만 약세로 지금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그러면 반도체를 좀 팔면서 어디로 갔냐? 최근에 조방원이 또 다시 예. 굉장히 뜨거웠단 말이죠. 네. 특히 조선은 뭐 대규모 수주 소식도 전해졌고 원전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서 또 네. 미국발 정책의 힘이 또 작용을 한 모양새고요. 네, 지금 외국인들은 최근 한 3, 4거래일 동안 전기전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도를 한 가운데 최근 조방원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나 조선주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오션이 다시 한번 최고 전고점, 종가 기준으로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하나오션, HT,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4거래일, 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에 다시 한번 붐업이 되는 가운데 지금 자막에 나오다시피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네. 이 부분은 하나오션과 HT, 현대중공업 그리고 정부가 원팀으로 진행이 될 경우 동반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다시금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방산, 수주와 실적이 동반될 수 있는 우량 업종들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1월 중순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지금부터 1월 말까지는 이런 대형주들의 대형 업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 수주에 기반으로 해서 이번 4분기 실적과 그리고 연간 실적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좀 기대하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기기 네. 주들 한번 짚어볼까요? 작년 말부터 사실 조정을 좀 받았고 꽤 기간도 길었는데 예. 요새 또 다시 전력기기가 이제 고개를 들고 올라오더라고요. 효성중공업이 대표적인 네. 거죠. 그럼 다시 이제 타이밍이 돌아온 건가? 네, 뭐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기존의 이제 조방원과 함께 전력기기도 같이 가는 흐름인 네, 건가요? 그런 업종의 순환매로 일단은 인식을 어제는 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최근 2달 넘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이루어졌었고요. 여기에는 반도체와는 좀 다르게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단기적인 좀 불확실성이 좀 있었고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동반해서 지금 좀 밀렸습니다만 최근 다시 한번 전력기기 쪽 그리고 미국 내 반사수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목표가 상향에 대한 리포트라든지 시장에서 관심도를 다시 한번 좀 끌어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현재 시점에서 다시 전고점을 빠르게 돌파한다라기보다는 업종별 순환매 형격으로 일단은 확인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CES를 통해서 가장 뜨거운 주식으로 이제 떠오른 그룹주. 오늘 이게 사실 좀 중요하죠. 현대차 네. 그룹.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차 계열사들, 네.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현대모비스까지 시뻘건 기둥이 저렇게 솟구쳐 있습니다. 이게 지금 CES를 계기로 만들어진 건데 로봇, 자율주행, 현대차 그룹에 속하는 소위 말해서 키워드들이 다 부상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현대차에 대한 재평가, 그동안 주가가 충분히 오르지 못했다라는 저평가 종목으로 늘 분류가 됐었는데 이제 아닌 겁니까? 네. 이제 현대차 그룹을 보시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가지고 있었더니 결국은 수익을 보더라.
현대차도 오랜 동안 힘들었지만 결국 큰 수익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네. 시장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주에 대한 확신을 조금 더 공고히 하고 있는 정말 긍정적인 모습입니다만 그러다 보니 또 쏠림 형상도 그만큼 강합니다. 조금 전에 예. 현대차 주가가 40만 네. 원을 돌파. 네, 40만 원 돌파하면서 지금 오늘도 이제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요. 현대모비스 지금 17% 상승하네요. 와. 지금 기아가 상대적으로 좀 너무 못 간다 생각할 정도로 네. 현대차 그룹주의 상승폭이요. 일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승했다가 장 막판에는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면서 윗꼬리를 달았지만 결국은 변동성도 확대하고 거래량도 확대되면서 주가는 계속 오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번 CES를 기점으로 해서 현대차가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물론 기존에 한 차례 젠스낭이 방문했을 11월 초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현대오토웨버 중심으로 한 차례 상승기가 나타났었는데요. 네. 지금은 동반해서 현대차 그룹주가 움직이는 것은 현대차가 이제 앞으로 로보틱스 사업의 선봉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뿐 아니고 지금 CES에서 입증된 부분은 이번에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아틀라스가 CEO의 CES 로봇상을 수여했잖아요. 최고 네. 로봇상을 수상을 하면서 현대차가 우리 시장에서뿐만 아니고 글로벌리하게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지금 시점에 들어왔다. 그리고 현대차는 그간 워낙에 좀 저평가, 저밸류에이션의 종목이었고요. 상승하기 전에 사실 현대차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네. 한 22만 원대 진짜 오랜 기간 행보를 했을 때 네. 그때 당시에 PER이 6, 7배 정도 수준으로 극명하게 저평가되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PER을 또 계산해봐야 되는 지금은 이제 저평가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넘어선 것 같고요. 빠르게 네. 넘어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현대차를 또 보는 관점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입니다. IPO가 사실 작년에 한 차례 좀 미뤄졌고요. 올해 올해. IPO 가능성이 있죠? 지금 사실 상당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IPO에 대한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분 구조에 대한 좀 조정이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소프트뱅크와의 지분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의선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전에 아마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변동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들이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또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보죠. 어제 깜짝 긴급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롬 네. 파월 연준 의장의 긴급 영상 성명이었죠. 네. 트럼프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다시 한번 도드라졌습니다. 연준과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미국 연방검찰의 수사와 기소. 이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내리라고 했는데 안 내린 것 때문에 지금 보복성의 네. 조치다. 파월 의장이 저렇게까지 얘기한 거는 정말 화가 난 거. 네, 뭐 그렇죠?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꾹꾹 눌러 담고 네. 마무리하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또 터지네요. 예, 얼마 남지 않은 임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을 좀 터뜨린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충격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간 1년여간 파월 의장의 해임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소환 사건에 대해 사태에 대해서는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흡수하고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보다는 이제 CPI 지수, 오늘 밤에 나올 CPI 지수라든지 PPI 지수 등 12월 물가에 대한 부분이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단기 변동성을 주면서 네. 파월 의장이 마지막까지 소신 발언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시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지금 시장에서는 다소 일부의 좀 불확실성 요소로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영상에 보시면 안경을 벗었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났다는 것 같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베스트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밤사이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7천여 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출근길 예상했던 대로 불편이 있었고요. 퇴근길도 대규모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정현 기자. 네, 저는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파업 때문인가요? 버스가 보이지 않는군요. 현장 분위기 전해주십시오. 네, 평소 같았으면 쉼없이 버스가 오가고 또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 정류장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내버스가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고 광역버스만 오가고 있고요. 버스를 타려는 시민들도 평소보다는 확연히 적습니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오늘 새벽 첫 차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버스 파업으로 출근길 시민들이 지하철로 몰리면서 일부 객차는 오전 9시를 넘긴 시간이었지만 사람들로 가득 차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인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어제 오후 3시부터 인간협 사후 조정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임금체계에 적용할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회의는 10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양측은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오늘 새벽 1시 30분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네, 또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고 퇴근길에는 또 버스가 달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희박합니다. 노조는 파업 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내일 첫 차부터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라 현재로서는 오늘 하루 일단 버스가 멈춘다고 봐야 합니다.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해 파업이 끝날 때까지 대체 교통수단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1시간 연장해 도합 79차례 추가 운행하고 막차 시간도 종착역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로 늦춥니다. 또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조해 지하철역까지 갈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도 투입합니다. 오늘 서울 시내에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려면 사전에 지하철 정보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SBS 위즈 유정현입니다. 이란의 대규모 시위가 유혈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개입 의사를 밝히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국제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미국이 전선을 더 확대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면서 금융시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정세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줄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민정훈 교수 나오셨고요. 또 고려대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협력센터 서상현 연구위원,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 배경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آمریکا و اسرائیل اونجا نشستن دارن به اینا درس میدن برید ما هم هستیم
همونایی که این کشور رو زدند و جوانا و کودکان ما رو کشتن الان به اینا دارن دستور میدن شما این کارو بکنید. 지금 이란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 지금 이란 내의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자국 통화 가치가 아주 많이 폭락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일단 이번 사태가 촉발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보죠. 연구위원님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경제적 문제 때문인 건지 경제적 문제에다가 다른 여러 가지 누적돼 있던 문제들이 결합돼서 발생을 한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란이라고 하는 그 체제가 저항 경제라고 하는 체제, 좀 특수한 경제 체제로 경제 시장 경제가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저항 경제라고 하시면 이제 그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 하에 있기 때문에 네. 그 경제 제재 하에서 자기네들의 그 지하 경제가 형성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식적인 통로로 뭐 달러나 이런 것들이 유입이 항상 제한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항 경제 체제에 있는데. 네. 이게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되고 나서 성공적으로 경제 제재 그리고 압박이 이란에게 부과가 됐고 이란 그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 그다음에 또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란의 레알화가 엄청나게 격화가 돼서 소위 말해서 2015년 기준으로 하면 거의 44배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44배가요? 네, 그만큼 리알화 자국 가치가 폭락했다는 폭락한 뜻이죠.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시작하기 전보다는 거의 2배 더 폭락을 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 물건을 유통을 할 수 없는 수준이 온 거죠. 물건을 받아서 팔 수 없는 수준이 돼서 12월 28일 날 이제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이란 사회에서의 현 정부의 가장 지지층이었던 상인층에서 벌써 이렇게 해선 장사를 못하겠다 해서 자기 상점 폐점을 하는 시위를 시작했고 그것이 곧바로 거기에 영향을 받는 생활 경제에 영향을 받는 이란 시민들이 동참을 하면서 이렇게 대규모 그리고 전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저항 경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자국 통화 리알화가 폭락한 배경에는 미국의 경제 제재가 있었다면 그 분노의 그 민심이 미국을 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이제 반미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표출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은 자국 정부 집권자들을 향해서 지금 분노가 일고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너무 오랜 시절 똑같은 레토릭으로 똑같은 수사로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경제 제재가 좀 풀어졌을 때, 그러니까 소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와 네. 그 이란 그 핵 합의가 이루어져서 약간 훈풍이 불었을 때는 경제가 좋았거든요. 그걸 네. 경험한 이란 시민들은 이게 정책의 문제구나. 우리 정부의 그 외교 정책의 문제구나라고 그리고 미국과의 그 경제 제재를 풀어내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문제구나라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현 정부에 대한 그 비토 감정이 커지게 된 것이죠. 민 교수님, 이게 복합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폐지시킨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 배후에 있다,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군요. 그렇죠. 뭐 이란이 갖고 있는 그 경제 성장 원동력이라든지 젊은 인구라든지 교육력 상당히 노동력이 뛰어나요. 전문 국가고 네. 그리고 중동에서 맹주 국가인 이란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오래된 그 경제제가 없었다면은 이란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래된 경제제는 인해 가지고 이란의 경제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이 미국의 그 경제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그리고 아까 이제 백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5년에는 오바마 행정부 때 JCPOA 이라크 핵 협정이 체결되면서 네. 제재가 풀린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2018년에 다시 JCPOA를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하면서 다시 제재가 강화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좀 그 이란의 경제적 봄이 온 거죠. 그걸 경험하다 다시 이제 그 경제가 시작되니까 네. 상대적 박하점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경제에 대한 미국의 그 제재가 워낙에 큰 거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란과 항상 그 적대 세력으로서 이를 갈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다가 지난 6월에 어쨌든 간에 그 이번에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이 그 이란에서 공습도 하게 되고 타격도 했죠. 예, 그러면서 어떤 안보 부분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해서 그 공습을 했는데 무기력한 모습을 이란이 보여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부분에서도 무력한 이란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상현 연구원님은 이란도 다녀오셨으니까 이게 2022년 당시 히잡 시위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2022년은 사실은 이제 바이든 정부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는 사실 미국이 지금처럼 트럼프처럼 그렇게 강한 이란에 대한 압박을 안 했거든요. 석유도 어느 정도 수출을 갖다가 허용하고 암묵적으로 허용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 경제가 사실 지금보다 훨씬 좋다고 봐야죠. 제가 당시 그때 2023년 테헤란 방문할 당시에는 1달러당 리알로 치면 한 46만 리알 정도. 지금 현재 한 150 정도 되니까 뭐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안정된 그런 이제 이란 리알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테헤란에서 사실은 그런 뭐 식품 구매라든지 외부 뭐 이렇게 물건 구매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던 걸로 봤습니다. 저는 이제 테헤란 내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등장 이후에 기존에 이제 바이든이 허용했던 이런 석유 제재를 갖다가 좀 더 강화시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란의 가장 큰 외화벌이 중에 하나가 석유 수출인데 네. 이게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사실은 이제 이란 경제가 더 어려워졌고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리알 가치가 또 이제 급락하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급등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이제 기존에 그 중산층을 형성했던 예를 들어서 테헤란의 그 시장의 상인들이 더 이상 이제 물건 팔 것도 없고 실제로 또 물건 팔아봤자 손해 보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민심이 이제 완전히 돌아선 거죠. 그래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위의 가장 큰 촉매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때 같습니다. 2023년에 가셨다고 그랬죠. 네네. 히잡 시위가 일어나고 진정이 되고 1년 뒤인 건데. 그렇죠, 예. 그때 가셨을 때 이란 경제 상황, 내 뭐 거리 같은 데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어땠어요?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그 히잡 시위 이후에 이제 이란 그 정부에서 어느 정도 히잡 관련한 것도 완화하면서 제가 뭐 카페에 갔을 때 여성들이 뭐 거기서 담배 피우고 그런 것도 봤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스카프도 안 메고 있는 히잡도 안 쓰고 있는 그런 장면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뭐 그 이란 테헤란 내지만은 큰 문제 없이 보여서 이란이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봤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면서 이제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 측면이 이번 사태를 좀 발발하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제 이란의 돈줄인 원유 수출을 봉쇄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란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진 건데 이제 관건은 이거죠. 미국이 진짜 개입할 거냐. 이런 사태에 대해서 개입 가능성을 시사를 했죠. 이란도 여기에 대해서 뭐 대화할 준비도 됐지만 강력하게 군사적 개입이 있을 경우에는 반격할 준비도 됐다. 불안불안합니다. 일단은 미국 개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지금 이게 메시지가 미묘하게 가고 있어서 우리가 그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는 어떤 미국의 협상력이 가장 크게 만든 다음에 어떤 딜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스타링크를 연결을 해서 그 소위 말해서 소요 사태하는 그 시위대를 돕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군사 공격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하지만 네. 메시지가 군사 공격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이란이 가장 아픈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한 게 25% 관세 추가 이렇게 했다가 네, 나왔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쓰려고 하는 옵션은 군사적 개입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분적 군사 개입, 네. 그다음에 경제 제재, 그다음에 사이버 공격,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시위 지지자들을 후원하는 그런 네 가지, 그다음 를 선택지가 있는데 결국은 이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뭔가를 이란의 계획을 하고 이익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은 지금 미국의 협상력이 가장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도 세게 얘기를 했지만 이란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란 핵 협상하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던지고 미사일 사정거리 그거에 대한 제한하는 것도 미국이 가장 원했던 건데 이란은 이거는 자기네들의 억지력을 놓는 거기 때문에 절대 포기 못했겠다라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협상력이 가장 높아지고 이란의 협상력이 가장 지금 낮아지는 상황이라서 이게 그냥 군사 공격을 해서 이란의 그 지금 행정부를 무너뜨린다?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크게 발생하는 상황. 그래서 미국의 이익이 가장 큰 상황은 오히려 협상을 하는 유리한 협상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이게 더 이익이라서 아마 그런 선택지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좀 고려해서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군사 공격은 반대한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현 이란 행정부를 압박하는 시위가 전혀 반대 뭐라 그럴까요?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결집을 하는 이거 봐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니까 우리는 뭉쳐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시위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봐라. 내란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내 외부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수사 그다음에 담론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개입이라고 하는 거를 여쭤보신다면 뭐 다양한 선택지가 있겠지만 직접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지금 이란이 가장 아픈 관세를 올려서 경제 침체를 더 강화하는 것 그리고 스타링크를 열어서 시위대들이 더 시위를 결집하고 지금 이란의 지금 상황을 다 그 국제사회에 알려서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 개입을 하더라도 시위대 학살이나 시위대들을 너무 사살하는 그런 것들을 막는 억지책으로서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있을지 몰라도 네. 직접적인 개입이나 지상군 파견은 별로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유인이 별로 없다. 지금 상황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일단 같아요. 베네수엘라와는 다른 대응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고 이건 다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민 교수님. 백 박사님 의견에 또 동의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마약 카르텔을 깨겠다는 명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마약 카르텔이 그 지도자 마두로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군 수뇌부라든지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 다 관통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습을 통해서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마약시설을 폭격을 하고 그 마약 카르텔의 수뇌인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갔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만 떼어난 다음에 그 전체를 바꾸는 비용이 너무 크니까 그냥 미국에 순응하는 정부가 될 거라서 기대하고서 이제 길들이를 하면서 이제 경제 이익을 뽑아내는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러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이익이 어디 있느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미국이 부합할 것이냐? 백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동하고 베네수엘라 서방과는 완전히 미국의 관계가 다르고요. 미국이 중동에서 최대한 발을 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하메나이라든지 군사작전을 통해 가지고 미국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 그거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위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어쨌든 이란의 어떤 시위대가 봉기를 해서 미국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가 확립이 돼서 그런 부분이니까 그거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면 충분하다 봅니다. 그래서 경제지대를 통해 가지고 이란을 더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시위의 가장 주된 목적이 실물 경제잖아요. 너무 먹살기 어렵고 환율이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추가 관세를 통했고 그다음에 이란의 수출을 갖다가 길을 또 추가적으로 막는다면 가장 아픈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시위들을 돕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터넷을 지원한다든지 사이버 공격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충분히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란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생현 연구원님 사실 이제 이란의 정치 체제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이란이 중동에서 가장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몰랐습니다. 이란이 사실 이제 독재 국가를 하지만은 거의 교정일치 아닌가요? 중동에서는 유일하게 대통령을 선거로 뽑는 지도자를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는 아니지만 대통령을 갖다 외교라든지 행정 수반을 갖다가 선거를 뽑는 그 유일한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이란인데 그렇지만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신정 국가다 보니까 왜 최고 지도자의 권한이 이제 막강하죠. 네. 사실 이제 대통령 선출하는 권한도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이 나갈 수 있는 후보자 나가는 것도 사실 이제 하메네이 하메네이 입김이 작용하는 지도자. 그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지만은 다시만 그런 이제 민주주의 절차를 거치는데 시스템 갖춰놨다는 네네. 거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피지스크양도 그렇고 그 밑에 지금 현재 미국과 협상을 할 수도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외교부 장관 아라치 같은 경우도 다 옹호파입니다. 지금 이번에 선출된 행정부 수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아락시 같은 경우는 지난 2015년 그 오바마와 핵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도 그렇고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이란의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이번 기회가 사실 미국하고 핵 협상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든 그 종교 지도자인 하메네이 같은 경우 지금 입지가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어 있고 네. 그 협상에 대한 또 하메네이가 반대할 명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트럼프도 아마 이제 조율했겠죠. 이걸 무력으로 할 것인가 협정을 할 것인가.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금은 무력에 대한 큰 소리 내지만 사실 우리 그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교적인 협상을 훨씬 더 선호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저희 나왔는데 이제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미국이 이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일종의 제재죠.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노림수가 뭘까? 혹시 이게 중국을 겨냥한 걸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란 원유를 많이 가져다 쓰는 게 이제 중국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다고 그러니까 봐야 되나요? 더 숨통을 죄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가 미국과 할 때는 25%를 더 추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주변 지금도 미약하게나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큰 시장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이란과의 뭐라 그럴까요? 거래나 이런 것들을 더 꺼리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도 가뜩이나 달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벌어지는 문제인데 네. 더 이제 자기네들이 그런 외화를 유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란이 되면 더 지금의 그 경제적 침체와 경제적 고통은 배가가 되겠죠. 이 지금 하메네이 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만약에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러시아로 망명을 간다. 이제 그런 설도 외신 보도를 통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번 사태에 미국이 개입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제 그것도 관심이 가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의 대응에 달려 있겠죠. 중국과 러시아가 어쨌든 미국이 중동에서 빠져나가는 그 공간을 치고 들어가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온 게 사실이고요. 러시아 네. 같은 경우는 중동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영향력을 유지해온 국가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란에서 이제 국내적으로 벌어진 시위고 그거에 대해서 그 이란 내의 여론도 반으로 나뉘어 가지고 강경 진압을 지지하는 쪽,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쪽 나눠져서 이제 그 시위가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그러한 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군사에 개입을 한다든가 뭔가 지나치게 내정 간섭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지만 결국은 지금 이란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걷잡없이 이제 치솟다 보면 네. 누군가는 그걸 해결해줘야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볼 겁니다. 물론 하메네이에 대한 그 망명지로 러시아가 거론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제 그 자판을 그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그러한 부분을 지켜보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이란이 느낄 압박감은 어느 정도일까? 굉장히 지금 최고 지도자의 가장 큰 위기라고 지금 현재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이번 기회가 신정 국가가 유지될지 아니면 이제 올라갈지 그 네. 갈림길이 아마 이번 시위가 뭐 증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란 국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1979년 그 이슬람 혁명 이후에 네. 지금 이란 경제 자체가 이미 이제 중동에서 가장 큰 영향을 펼치고 있었던 이런 경제 구조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네. 사실은 이란이 중동에서 유일하게 산업 구조가 농업, 제조업,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서비스도 가고는 마찬가지고 이게 구조가 가장 탄탄하게 되어 있는 국가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유일하게 자동차를 생산한 그 약 한 160만 대 정도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철강 생산도 중동 국가에서는 가장 많은 한 2천만 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국가였고, 그다음에 인구도 아시겠지만 이제 8천만 명이 넘는 가장 큰 시장이었고, 이런 중동에서 가장 훌륭한 여건을 갖고 있던 시장이었는데 이게 장기 신정 국가 오면서 굉장히 좋아지기보다는 사실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잖아요. 물론 이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그다음에 서방에 대한 이제 제재가 가장 큰 이유가 있겠지만, 자자 이런 이제 경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동안 신정 국가 하에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걸 부응하다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하메네이 지도자 중심한 이런 신정 국가에 대한 이제 믿음이 국민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금 마지막 이제 남아 있는 이번 시위가 생존을 그 신정 국가를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옥죄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하메네이는 이걸 또 벗어나려고 하는 아마 몇 주간에 아니면 한 몇 달간의 이런 지루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 교수님, 만약에 이번 이란 사태를 계기로 이란 내에 친미 정부가 들어선다고 가정을 해보면 작년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방위협정 맺었죠. 그리고 이제 이란에도 친미 정권이 들어선다. 그럼 이제 이슬람의 수니파와 시아파의 맹주 국가가 어떻게 보면 다 친미 성향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도 이게 지지율을 좀 올리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뭐 크게 뭐 이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제가 가장 미국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경제 상황, 어포더빌리티라고 하는 부담 가능성,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를 유권자들이 부담을 하고 구매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외 정책에 있어서 그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크게는 아니지만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만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에도 뭐 친미 성향의 정권이 들어온다. 좀 보다 더 민주주의적인 신정 체제가 무너진다면 뭐 가능성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자유민주적인 시스템이 들어온다면 네. 그렇다면은 미국한테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시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와 이란의 세 축이 있다고 본다면 뭐 터키도 있습니다만 그때 본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친미잖아요, 네타냐후. 네. 그다음에 사우디도 빈살만 왕세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우디를 맹주로 하는 그런 아랍 국가들이 친미로 많이 돌아섰잖아요. 예. 네? 그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 2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가의 또 관계 개선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미국이 우호적인 세력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남아있는 세력이 이란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네. 이란이 어쨌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정황의 축이었던 다 지도부가 괴멸이 되고 세력이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이란의 친미 성향의 정권이 들어온다면 미국은 정말로 적은 비용으로 중동에서 세력 균형을 우호적인 세력균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여력을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서반구, 중국 견제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성과로 작동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중동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게 되면 트럼프가 노림수가 다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 어떻게 보시? 그거는 맞는데 지금 한 가지 그 퍼즐이 맞춰지려면 네. 이겁니다. 카메네이와 지금 소위 말해서 신정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졌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있느냐. 근데 지금 우리가 안티테제만으로 갖고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카메네이는 그냥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건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성직자 그룹과 소위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강력한 군부가 이렇게 해서 통치하는 체제라서 마두로 한 명 없애서 다 장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47년 그렇게 굳어져 왔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마두로나 맞습니다. 추출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우리가 복귀할 사실은 지금 계속 팔레비 왕, 그러니까 1979년 혁명 되기 이전에 이란을 통치했던 팔레비 왕에 대해서 구호를 하고 우리는 팔레비를 복권할 거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현실 가능성이 없고 이게 하나의 좀 씁쓸한 현실인 게 대체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체제가 무너지고 친미 정권이 바로 서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빅픽처가 완성되려면 그것을 이끌 리더나 그런 그룹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란에서는 그런 지금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권 능력을 가진 세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할 거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그 마가 지지자들도 군사 개입하고 함부로 여기를 축출하지 마라. 오히려 불확실성만 더 넓힐 수 있다라고 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딜 협상을 지금 행정부와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 협상을 해서 거의 포기 수준의 협상 그리고 그 지금 미국이 제일 이란을 두려워하는 거는
미사일 비대칭 전력, 미사일 능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동에 나가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이란의 미사일 능력,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이란의 미사일 능력. 그래서 이런 사정거리나 고고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그것까지 안을 해서 만약에 이걸 이란과 협상을 한다면 트럼프는 엄청난 승리죠. 중간 선거를 이기려면 요거 하나만 가져가더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미국 정부가 하지 못했던 이란 핵 협상, 그다음에 얘네들의 가장 큰 비대칭 위협이었던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도 내가 이뤄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했던 그거 이상의 성과거든요. 어떻게 그래요? 보면.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빅픽처에서 시아파, 순니파를 다 친미 정권을 만들고 아우를 수 있는 거가 정말 궁극의 승리겠지만 만약에 현실 가능한 걸로 보자면 지금 말씀드린 오히려 지금 협상력이 가장 고조됐을 때 이란 핵 협상과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까지만 해서 아니면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얘네들이 그 미사일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안만 만들어서 딜을 하더라도 가장 큰 단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유인이 있다면 거기에 가장 큰 베팅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영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미국이 결국에는 유도한 바대로 지금 가고 있는 모양새인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변수. 예를 들어서 지금 신정 체제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 대체할 정부가 과연 제대로 옹립될 수 있겠는가 이제 이 문제도 있고. 네네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트럼프가 핵 협상에 그렇게 열심히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트럼프가 계속 언급했던 게 이란의 내부적으로 이걸 그 문제를 끄집어 올려갖고 현 정권을 무너뜨리는 이 시나리오를 가장 선호했거든요.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예. 그게 이제 가능하려면은 최대한 돈 줄인 석유 수출을 못하게 해서 이란 경제가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이런 상태에서 뭐 무력을 사용한다 이거는 사실 옵션이 좀 크게 좀 낮아 보이고요. 예, 물론 이제 시위하고 지금 현재 그 하메네이 정권이 계속 강경하게 미국과의 협상도 잘 안 하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자국민들에 대한 학살을 갖다 계속 한다 하면은 아마 콕 집어 갖고 뭐 정예 부대 뭐 이슬람 혁명 정예 부대 뭐 순회라든지 아니면 군부 순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타겟해 갖고 아마 위협을 뭐 무력적인 위협을 가하겠지만은 현재 지금 미국 트럼프도 지금 시위 양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현 정권의 그 대응 방안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란 그 외무부 장관 아락치가 협상할 수 있다. 이게 진위가 뭔지 아마 이에 대해서 아마 열심히 계산하면서 향후 단계를 밟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는 민 교수님한테만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내정 문제지만 필요하면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도 그럼 개입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고 사태를 지켜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실개입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타격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러니까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의 영향력을 확 줄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정치적인 그 스캔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마스와의 분쟁을 통해 가지고 인지를 다 석방시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면서 국민적 네. 지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란의 영향력, 그러니까 신정 체제를 뭐 붕괴시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란의 영향력이 확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 이란의 대이스라엘 견제가 그 많이 축소된 걸 국민들이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상당한 정치적 성과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란의 힘을 가장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걸 위해서 그 정치적 명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판을 깔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도 내부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지도자이고 전쟁이 끝나면 이제 그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건데 외부의 또 다른 위기가 일종의 이제 위기 탈출의 방법으로 또 활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확히 맞는 분석인데 이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란을 공격한다. 그러면 이란은 반이스라엘로 결집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딜레마가 트리거입니다. 있군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이 개입을 심각하게 하면 그 시위 그 양상이 변할 거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서 된다?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어나더 레벨의 그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되게 상당히 조용하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자기네들을 이용해서 반이스라엘 감정을 건드려서 네. 결집을 하는 거를 이용하지 못하게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당연히 여러 가지 노림수를 보고 그걸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그게 실체화가 되기, 그 실질적인 개입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된 그 허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개입을 하는 국가들이 다 산유국이네요. 그렇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네네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부터 어쨌든 에너지와 관련된 네네. 모든 계획들, 개인적 욕심들을 다 드러내고 있단 지금 말이죠. 뭐 오늘 일부 그 뉴스에 나왔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 미국이 지금 현재 확보한 게 전 세계 원유의 30%를 확보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네. 지금 사실 오페크보다는 비오페크 그러니까 미국이나 브라질이 가입된 브라질 등이 이제 되어 있는 비오펙 회원들의 산유량은 사실 지금 많습니다. 그만큼 과거보다는 오펙 영향이 훨씬 줄어들었는데 그게 지금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도 지금 현재 뭐 미국 영향 들어서고 만약에 이란까지 만약에 들어선다면은 미국이 향후에 원유나 뭐 다른 그 에너지 시장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또 다른 또 우리가 또 생기는 거죠. 예. 그럼 오펙을 중심 혹은 오펙 플러스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의 입지가 흔들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정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화석연료 에너지 중심으로 해서 반값 에너지를 공급해서 풍부하게 어떤 산업 그 발전을 위해서 쓰겠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그거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19년 이후에 미국 산유국이 되고 제일 산유국이 등극한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영향력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그 영향력 확보하는 거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미국이 갖고 있는 경질료에다가 중률까지 확보하니까 그로 굉장히 옵션이 커진 거고 여기에 이란까지 중동에서의 영향까지 그 확보한다면 그렇다면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죠. 거기다 그것이 모두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막대한 전력량을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 백업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쟁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중국 쪽으로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패권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근간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는 베네수엘라, 이란의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유국이라는 측면에서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나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을 되게 불편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베네수엘라도 친러시아, 이란도 러시아의 군사 지원 받았죠. 다 지금 어디 트럼프 대통령이 다 건드리고 있네요. 이런 가운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도 사실 좀 동력을 잃어버렸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사이에도 좀 갈등 요소들이 지금 돌출되고 있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 이란 관련한 거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해서 좀 덧붙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네.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과 되게 가까운 사이도 맞고 그다음에 그 이란제 드론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되게 그 강력하게 그 항의한 것도 있고 그래서 네. 가까운데 러시아가 항상 이란과 가까워지는 거는 미국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20년째 무슨 전략적 관계를 맺어오고 그런 거를 추인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 조약은 절대 하지 않았고 이란은 원했으나 러시아는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네들이 했을 때 올 충격들이 뭔지를 알아서 그렇게 있어서 물론 지금 이란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카드에서 많이 약화가 되고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뭐 베네수엘라나 자기와 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세력들이 약화되는 게 되게 큰 타격은 되겠지만 이미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느 정도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관계 조정을 하면 속도 조절을 하면서 만났던 관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것 때문에 큰 타격을 받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이번 사태의 주동자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국왕 아들 레자 팔레비 양세자가 이제 주도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팔레비 왕자가 만약에 그 새로운 정부의 구심축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아까 좀 아닐 거라고 보시는 거고. 네, 저는, 근데 저는 본인은 의혹도 드러내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외신통에 보도된 걸 보면. 사실은 이
팔레비 왕가는 현재 미국에 이제 망명해 있는 팔레비 이제 왕족들은 사실 부활하기를 엄청나게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과연 과거에 팔레비 왕조들이 했던 그 행태, 그 팔레비 왕조 때 저질렀던 뭐 부정부패라든지 네. 이런 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결코 그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구심점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팔레비 지금 현재 망명가 있는 왕조들이 하나의 구심점 역할은 어느 정도 할 것이고 사실 그걸 좀 덜 숙이고 있는 게 저는 봤을 때 네타냐후가 좀 아닐까. 아, 그래요? 이스라엘이 직접 이스라엘이 직접 나서서 뭐 지금 국민들 대상으로 선전전을 할 수 없고 그러려면 누군가 내세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팔레비 왕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팔레비 왕가도 싫고 또 지금 현재 신정 통치하고는 사실은 정치 체제도 싫고 그래서 이제 복잡한 마음이죠. 그렇지만 또 누군가는 또 구심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구심점은 없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 지금 시위가 또 어떻게 보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또 있을 것도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더기 사상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해서 외신들을 통해서 이제 보면 걱정스럽게 현재 이란의 사태를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또 미국의 관심이 이곳에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제이드 벤스 미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병합 의지를 유럽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자 덴마크 측에선 불편한 심기를 또 드러냈습니다. 양측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What we're asking our European friends to do is to take the security of that landmass more seriously, because if they're not,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to do something about it. And so it needs resources. That is what Greenland is about. That is what Venezuela, with the world's largest oil reserves, is about. 민 교수님, 그린란드를 만약에 미국의 뭐 예를 들면 하나의 자치령으로 병합시키고 하는 게 국제법상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덴마크의 자치령이기 때문에 만약 그린란드 시민들이 자치로 나서 독립을 하고 미국에 편입되길 원한다라고 뭐 예를 들어서 투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할 수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덴마크하고 그린란드의 어떤 협상을 통해 가지고 네. 그러한 법적인 제도적인 권리를 그린란드가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크게 봤을 때 그린란드를 획득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옵션을 거론이 하고 있는데 네. 군사 작전이냐, 매입을 할 것이냐, 주민을 포섭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자치령을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 거론되고 있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값싼 비용으로 크게 국제법적인 비난을 피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주민을 포섭하는 부분이에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그린란드가 이제 독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치령을 결정할 수 있는 주민 투표만 있다면 찬성 투표가 나온다면 그런 기반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주민들 개개인에게 거의 1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면서 네. 포섭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덴마크를 압박하는 그런 수순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토 입장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하는 상황에서 덴마크 하나의 영토를 지켜주기 위해서 러시아 견제를 위한 미국의 활용을 떨어뜨린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에서 만나는 타협을 이끌어나려고 할 거고 가장 불협화음이 적은 부분으로 결과를 도출하는데 지원할 걸 가능성이 높아 보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힘이 센 미국이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절충한 아웃풋이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포섭이라든지 미국의 또 다른 자치령이 되는 것 그런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자 회동이 일단 추진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 3자 회동. 네네. 이게 어떤 분위기일지 감이 잘 안 오네요. 사실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아까 우리 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무슨 수단을 쓰든 그린란드를 갖다가 이제 가져오겠다. 네. 반대로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는 제2의 아이슬란드가 되는 걸 막겠다. 사실 아이슬란드가 이제
그 자치령을 하다가 나중에 독립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덴마크로부터. 그래서 그런 걸 막겠다 이런 게 이제 또 가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이 그린란드 주민들은 자기들이 가장 이제 선호하는 뭐 이런 그 옵션을 취하겠지만, 사실 근데 그린란드 주민들이 미국이 뭐 돈을 준다 이렇게 해서 뭐 쉽게 넘어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 그린란드 주민들 그랬거든요. 미국도 싫고 덴마크도 다 싫다. 다 싫대요? 예, 자기들은 그냥 독립국가로서 제 최종 목표는 아이슬란드처럼 자기들도 덴마크도 독립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쉽게 미국 편에도 들지 않을 것 같고, 물론 뭐 강력한 뭐 경제적 유인을 통해서 이제 뭐 하면 어떻게 될지 뭐 투표를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덴마크 주민들, 저 그린란드 주민들도 독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뭐 이렇게 미국을 간다든지 아니면 덴마크로 간다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린란드 주민들도 그걸 이용하겠죠. 미국이 이렇게 나섬으로써 그동안 이제 뭐 협상이 덴마크만 됐었는데 이제 하나 더 이제 옵션이 생겼으니까 그것도 활용해갖고 자기네들 이익을 얼마만큼, 예를 들면 뭐 경제적으로 뭐 미국 옵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뭐 석유뿐만 아니고 뭐 히트로 같은 이런 자원을 개발한다면은 네. 그걸 통해서 독립을 자기네들 굳이 미국에 안 들어가더라도 미국에 뭐 속박 안 들어가더라도 미국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좀 더 부유해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덴마크 입장에서도 미국에 뺏기는보다는 그린란드 요구를 좀 더 들어줘서 경제적으로 또 혜택을 주는 방안을 하든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린란드의 선택이 달려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린란드가 가장 큰 그 입지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왜냐하면 그 그린란드가 그래도 나름 포션이 있는 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게 가장 국제법적으로도 미국이 덜 부담스러운 방법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관철이 안 됐을 때는 이제 미국이 다른 옵션을 또 생각해 보겠죠. 그러니까 네.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한다든지.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제법상으로도 계속 다툼이 있을 부분이니까 지금 협상, 3자 협상 국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칼자루는 이제 그린란드 주민들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그 3자 회동장이 매력 발산의 장이 되지 않을까. 미국은 이런 걸 해줄 수 있다. 덴마크는 우린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네. 이제 그린란드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됐을 때는, 관철이 안 됐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미 그린란드에 대한 그 소유욕을 엄청나게 많이 밝히고 그런 디테일한 플랜들을 다 이야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되면 이제 또 다른 국제 분쟁의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린란드의 미국 점유는 이제 뭐 아니면 뭐 침탈이든 점유든 이렇게 가져가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또 이제 나토와 연결이 된 문제라서 좀 복잡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3자 회동 국면에서는 지금 뭐 손상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듯이 그린란드 국민들이 지금 가장 큰 칼자루를 쥐고 있지 않을까. 네. 이게 가늠이 상상이 잘 안 되지만 그린란드를 두고 유럽과 미국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 즉 나토 북대서양 조약 이 안보 협력이 깨지는 거를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는 상상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토 동맹이 깨지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미국과 나토 동맹 국가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지겠죠. 왜냐하면 나토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유럽에서의 안보 협의체로서 유용성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토 회원들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행보가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 없거든요. 러시아의 서진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이 만약에 나토 동맹을 깨고 나간다면,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그 공백을 메울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럽 국가들, 나토 국가들이 부글부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율을 맞추고 뭔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자국의 이해관계가 절실하거든요. 그러한 자국의 이해가 절실한데 그린란드 하나를 위해서, 덴마크 하나를 위해서 나토 동맹 전체국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를 희생한다? 그거는 등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덴마크 자치령이 그린란드 사태를 놓고서 미국과 나토 동맹 회원들과의 어떤 관계는 좀 더 경색되고 소환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 동맹을 깨는 거는 양쪽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을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토 군사력의 절반 이상을 미국이 감당해 주고 있죠.
트럼프는 그게 이제 싫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체 국방력을 다 강화하라고 이제 유럽 국가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움직임이 실제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체 방위력을 갖추기는 아직 먼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를 가지고 나토가 깨질 일까지는 유럽이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건 덴마크의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 말씀드린 건 힘의 논리로 보고 그 현실적 이해관계를 보면 이거 힘의 불균이 워낙 미국과 덴마크 간에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모양새가 좋은 모습을 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린란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이런 모습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잘 진전이 되지 않는다면 보다 강압적인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이란 사태에도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죠. 자, 그린란드를 둘러싼 정세는 또 전통의 안보 동맹 나토를 흔들 이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은 또 동력이 떨어지고 있고요. 어쩌면 이 위태로워 보이는 국제 정세가 올해 우리 경제 회복에 복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비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